자, 6-3권 46쪽이고요. 수특 23입니다. 수특 23에는 일단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오영진 작품이 있고요. 바로 정직한 사기한이 나왔어요. 정직한 사기한. 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정직한 사기한이라면 정직하다라는 건 긍정적인 말이겠지, 그제? 사기한은요, 사기꾼을 얘기합니다. 요 사기한은 사기꾼이야. 우리가 사기꾼을 지칭할 때 사기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네. 그럼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얘는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정직했던 사람이 사기꾼으로 변모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현대사회가 이런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 오히려 못 살게 되고, 그래서 사기를 쳐야만 더 잘 살게 되는, 뭐, 요런 것을 다룬 것이 요겁니다. 자, 그러면, 모순의 표현 순서 첫 번째, 순박한 사람 또는 정직한 사람이라도 다 좋고요. 얘가 어떻게 해서 사기꾼이 되는 세태를 비판합니다. 사기꾼이 되는 세태를 비판하는 그런 소설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사회라는 곳이요,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합니다. 돈만 되면. 즉, 얘는 지금 뭐 할 거냐면, 여기에서 사기꾼들은 뭘 할 거냐면, 위조지폐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정상적인 정직한 사람을 위조지폐를 한번 써보게 하는 시험 용도로 이용을 할 겁니다. 뭐 돈이 되면 뭔지 다 하네요?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거겠네.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실린 게 정직한 사기한이야. 그와 유사해서, 그와 연계해서 실린 게, 지금 간쓸게 6-3권의 46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우리가 잘 눈에 안 보이는데, 정직한 사기한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어디 있었냐면, 수특의 유형학습 그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있어서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한번, 해볼게. 전체 내용은,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지금 긍정적인 속성의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야. 이 청년은 전과자입니다. 얘는 전과자야. 그런데 얘가 뭐 나쁜 놈에서 전과자가 아니라 고향에 이쁜이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근데 얘 이쁜이라는 여자애가 소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첩으로 팔려가는 거야.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청년의 입장에선 불쌍하고 해서 이제 토닥거려주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이 이쁜이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딴 데로 슉 시집 가버려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래서 어떤 버림을 받는 이런 거야. 자신은 나름대로 진정한 위로와 뭐 위안을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그냥 휙 떠나버리네. 그래서 마음에 상처도 생겨서요. 어디 가냐면 얘가 방직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나름대로 좀 살아요. 방직공장에서. 근데 갑자기 이 이쁜이가 찾아와요. 이쁜이가 찾아오더니 얼마나 믿겠어. 아무 소리도 없이 딱 떠났으니까 미워서 처음엔 냉대를 했는데 얘가 막 울기 시작하면서 오빠 미안했어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또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한 3일간 또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요. 이 방직 공장에서 얘가 창고직이야. 창고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창고 열쇠를 줍니다. 오빠 없을 때도 여기 들어와서 잠깐 쉬고 가 뭐 이런 얘기지.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날 갔더니 공장이 쑥밭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뭐 모직이라든가 명주라든가 옷감들이 다 사라집니다. 누가 가져갔겠어? 이쁜이가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쁜이라는 애는 어떤 거냐면 나를 어떻게 해서 이용한 겁니다. 거기에 뭐 살만하다니까 훔쳐갈 게 있나 해서 왔던 거였어.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열쇠를 줬으니까 네 잘못이다 해서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입장에선, 청년의 입장에선 그래도 내가 사랑하던 여자애가 훔쳐갔는데 그 걔가 훔쳐가서 이쁜이가 훔쳐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감옥 생활하고 나옵니다. 전과자니까 취직이 될 리가 없겠지, 그지? 이러는데 누가 있냐면 사장가족인데 이게 가족 사기단입니다. 가족 사기단. 얘네들이 나쁜 놈입니다. 얘네들이 일단 나쁜 놈이야. 얘는 가족 사기단이야. 가족 통째로 사기단입니다. 가족 사기단이고요. 사기단이고 뭐로 먹고 사느냐면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애야. 위조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만들었는데 이 위조 지폐가 잘 유통되는지 확인해야죠. 지네들이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수룩하면서도 절실한 이 회사의 취직이 절실한 놈을 찾는 거야. 딱 맞아 떨어지죠? 전과자는 어디 가도 취직이 안 되는데 여기 취직을 시켜준다니까 얼마나 충성을 다하겠어. 그다음 또 봤더니 또 어리숙하네. 그래서 사장 가족이 먼저 100달러를 줍니다. 우리는 외국계 무역회사다 보니까 외국인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옷을 좀 깔끔하게 입어야 한대. 얘는 좋죠. 일 하지도 않고 그날 첫날 월급을 주는 셈이잖아. 그래서 멀쩡하게 옷을 사 입었는데 위조 지폐로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속이는 거죠. 위조 지폐를 가지고 취직했다라고 해서 속이는 거죠. 일종의 뭐냐면 저 청년을 이용한 거죠. 얘 입장에선 얘는 바보같이 어떻게 해서 속임을 당했죠. 속임을 당했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서에 잡히죠. 누가 오냐면 경찰이 옵니다. 잠깐 경찰 전에 또 하나 관리인이 있어요. 관리인. 요 사장 가족이 입주한 관리동의 관리인인데 얘도 그리 좋은 애는 아닙니다. 얘도 돈이 된다면 얘도 거짓말을 일삼는 애야. 예를 들어서 관리동 그 건물이 있죠. 건물에 이렇게 광고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한강이 보이는 그런 한강뷰 이렇게 광고를 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사장 가족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봤더니 도대체가 한강이 안 보이는 거야. 여기 전단지는 한강이 보인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더니 이 건물을 지을 때 15년 전엔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서 거짓 광고를 일삼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 거짓 광고로 임대하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이 된다면 별기를 다 치고 있는 애들이 얘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얘도 관리인도 사장 가족이 이상한 일을 한다는 걸 눈치를 채긴 하나 얘도 어떻게 해서 그냥 일종의 암묵적으로 협조하는 겁니다. 암묵적으로 협조하는 거야. 근데 왜냐면 관리인도 돈이 되니까. 나중에 사장 가족이요, 위조 지폐 하다가 걸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도망치죠. 도망칠 때 관리인이 이렇게 가봤더니 건물에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가 봤을 거 아니야. 거기에 달러가 잔뜩 있는 거야. 오라, 이 사람이 돈을 놓고 갔구나. 이거 내 거 찾아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위조 지폐인지 모르고 원래 돈인 줄 알아요. 찾아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장이 두고 간 위조 달러를 슈킹합니다. 위조 달러인지 모르는 거야. 위조 달러를 꿀꺽 합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도 부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청년이 옷을 사다가 걸리거든요.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오니까 사장 가족이 어떻게 해서 이제 잽싸게 무역회사가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 돌변합니다. 청년은 사장 가족이 줬으니까 우리 사장님 만나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대질신문 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데려왔는데 사장이 모른 척합니다. 아니 누구야, 철수야, 얘 누구냐, 이렇게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경찰은요 진실을 파헤칠 생각이 없어요. 원래 전과자니까 저놈은 원래 나쁜 놈일 거야, 또 사기칠 거야 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얘는 선입견에 들어있고요, 선입견에 가득 차 있고 진실을 파헤칠 생각이 없어요. 진실을 파헤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에게 얘가 얘에게 무조건 사장 가족의 정상적으로 이 사람에게 오히려 신뢰하고요. 얘가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신뢰하는 이런 정도. 청년은요, 이 경찰이 되게 막대합니다. 그래서 막 때리기도 해요. 폭력을 자행하기도 하고요. 이 새끼 또 거짓말하네, 이런 정도. 그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나는 죄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겠죠? 결백을 호소하겠죠?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이 정직한 사기한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어디에 실렸냐면 수특 23에 실렸는데, 돈이 된다라면 아주 정직한 놈, 순박한 놈을 하나 잡아서 다 사기치고 이런 거죠. 현대사회를 비판풍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간쓸게 요 놈과 유사한 게 있는데,
요 놈과 유사하 나온 게 뭐냐면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거겠죠? 그죠? 어떤 물질 만능주의의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거.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것을 찾아보자고요. 그게 지금 여기 실려있는 이근삼의 뭐야? 국물 있사옵니다. 국물 있사옵니다지 맞지? 입사옵니다. 요 놈입니다. 6, 9월 패턴을 봤을 때 현대문학에서는요. 현대문학 산문에서는 그 작품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정직한 사기한 오영진이면 오영진 작품 그 자체보다는 저 오영진이 쓴 다른 작품 또는 어떻게 해서 주제 연계가 되는 게 나왔었잖아. 우리는 이제 주제 연계를 했을 때 이근삼의 국물 있사옵니다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국물 있사옵니다 이런 제목 자체가 뭔가 좀 그렇다. 우리는 어떤 말이냐면 관용어 중에 너 이딴 식으로 살면 국물도 없다 이런 말 있죠. 너 이렇게 살면 국물도 없어 이런 말 있죠. 국물도 없다라는 관용어를 반어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국물이 왜 없어? 국물 있네. 아주 얍삽하게 살면 오히려 그게 이득이 돼 이런 얘기야. 국물도 없다를 반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요 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누가 나올 거냐면 거기에 상범이라는 애가 나오죠. 그죠? 우리 주인공은 김상범입니다. 김상범인데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이제 김상범인데 얘를 중심으로 이 이근삼의 국물 입사옵니다는 진행되는데 이 사람이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인구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인간이고 성실해요. 근데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부지런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얘가 어디에서 오히려 피해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상범이라는 애는요. 처음으로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여인을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해서 형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형, 얘랑 나는 결혼할 여자야. 이렇게 소개시켜줘요. 그 다음부터 누구랑 친해지냐면 그 여자가 형이랑 친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혼식을 누가 하냐면 형과 결혼을 해요. 괜히 형한테 소개시켜준다고 했다가 어떻게 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형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환갑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일하고 결혼하고 하면 돈 들어가고 이러니까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부로 하라고. 나부로 하래요. 아내 빼앗겨. 결혼할 여자 빼앗겨. 그 다음에 환갑잔치 하려고 돈 들어가. 내가 다 피해를 보는 거야. 늘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인간이 점차 이 사회를 살다 보면 하냐면 악한 사람으로 변할 겁니다. 자, 여기는 현대사회 또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야. 현대사회 또는 구조적인 모순이야. 누구를 속고 속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건가 봐. 그래서 얘가 뭐로 변할 거냐면 야비하고 야비한 인간. 야비하고 아주 남을 속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기치고 이럽니다. 냉혹한 인간으로 바뀝니다. 냉혹한 인간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요렇게 세모겠죠. 야비하고 냉혹한 인간이니까 좋은 의미 아니니까 이거겠네. 자, 그래서 상범이의 대사에서 나는 기존 상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건 나에게 늘 손해만 됐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어떻게 했어? 새 상식을 갖기로 했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따지면 기존 상식이 가장 긍정적인 건데 이렇게 살면 맨 손해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새로운 상식, 즉 야비하고 냉혹한 인간이 되게서 속고 속이는 그런 인간으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이근삼의 국물 있사옵니다입니다. 즉 기존 상식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면 국물도 없는 거고 야비하고 냉혹하게 살아가는 이런 새 상식을 따라 살았더니 이 국물이 있는 거야. 잘 사라진대요. 그러면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볼게. 지워서 뿌시다. 이놈은 김상범의 출세 과정을 해볼게. 요게
1이라면 2. 김상범의 출세 과정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처음에 얘는 김상범은요, 임시사원이었습니다. 임시사원. 요즘 말로 하면 비정규직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 사장이요, 회식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꼭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회식을 했는데 오늘 배가 아파서 막 설사를 한 거야. 그래서 막 화장실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앉아서 설사를 딱 했는데 뭐가 없어? 휴지가 없어요. 휴지가 없어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어떡하지 해야 돼서 옆에가 인기척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두드립니다. 그 옆에 화장지 있어요? 화장지 있어요? 했더니 이쪽은 인기척을 안 해요. 사람이 있는데 모른 척합니다. 그러잖아. 똥 싸고 있는데 옆에서 저예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지는 못하잖아. 반응이 없어요. 이쪽 돌입니다. 있어요? 했더니 이 김상범이 임시사원인데 거기서 똥 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휴지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걸로 일 처리를 하고 사장이 나와요. 고맙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아유 휴지 준 사람이 당신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여기 임시사원인데요. 너 내일부터 정식사원이야. 이러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정식사원이 됩니다. 정식사원. 그러니까 똥종이 챙겨주고 나서 정식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우연한 기회지. 그죠? 자기가 일부러 기다린 거 아니잖아. 우연한 기회에 정식사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정식사원이 돼서 이제 경립과장이 될 건데, 경립과장이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총무부장, 돈 관리하는 사람. 정식사원에서 있는데요. 이 경립과장이 우리 책에 그 간슬게 나온 여기에 배영민이라고 나와. 배영민. 우리는 주영민이 있는데 배영민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정확히 공금을 횡령하는 애는 아니야. 근데 술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가 많이 자주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장이 항상 걱정합니다. 아니 이거 배 경립과장 어디 갔어? 했더니 잠깐 나간 것 같은데요. 이놈 돈 어디다 슈킹하는지 잘 봐야 돼. 나한테 감시를 시킵니다. 알겠어요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어떻게 살기로 했냐면 기존의 상식으로는 늘 손해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상식에서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정식 사원이었는데 이거 봐라 이거 잘 이용하면 되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사장이 뭡니다. 얘 어디 갔어? 전화 받고 나가던데요? 누구? 글쎄 뭐 여자 같기도 하고 술집 간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돈 5,000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는 사실은 경립과장은 돈을 슈킹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 얘가 경립과장이 돈을 자꾸 가져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발한대. 일르는 거죠. 일러요. 고발하고요. 사실은 뭐야? 사실은 고발 내용은 거짓말이니까 음해겠죠. 그죠? 음해. 은밀하게 해로움을 끼친 거죠. 그래서 경립과장은 지방발령이 나고요. 쥐가 경립과장이 불렁돼 버립니다. 어머 됐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립과장에서 뭐가 갈 거냐면 사장 바로 밑에 상무로 올라갈 겁니다. 상무로 올라가는 방법이 뭐였냐면 자 경립과장에 올라가서 나는 누구를 사귀냐면 상범이하고 누구냐면 현소희라는 애가 있어요. 현소희. 얘를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얘와 알콩달콩 살아가요. 그런데 현소희는요, 옛 남자친구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탱크입니다. 깡패 탱크. 옛 남자친구가 있는데 헤어졌어, 지금은. 그래서 깡패 탱크야. 이름이 탱크야. 그래서 뭐 건장하고요. 진짜 탱크처럼 단단하고 뭐 이런 거야. 깡패야. 옛 남자친구입니다. 얘는 헤어진 자가 있는데 얘는 옛 남자친구야. 그래서 이 깡패 탱크가 이제 상범이를 이제 뭐 하냐면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요. 사실은 옛날 남자친구니까 현소희가 누구를 사귀든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얘가 가서 얘를 협박을 합니다. 야, 너 내 여자친구랑 뭐야 이거 간통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협박을 하니까 너 내가 그래 뭐 내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 어떻게 뭐 하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보상을 줘. 돈 내놔. 나한테 뭘 주는 게 있어야 내가 눈 감고 넘어갈 거 아니야. 협박을 해요.
그래서 상범이가 이제 얘를 그럼 어떡할까라고 해서 이 정상적으로 하면 뭐야 살 수가 없으니까 얘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고요. 저는 돈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25일 날 이 회사 월급 날인데 여자 격리 직원 혼자 가서 돈을 가져오거든요. 그걸 알려줍니다. 25일 알겠어. 몇 시에 가? 그러면 그 격리 직원 격리 직원이 갈 때 나한테 알려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사장이 뭘 좋아하냐면 사냥을 좋아합니다. 사냥. 그래서 엽총 있잖아. 엽총. 그거를 항상 가지고 있어서 항상 닦아요. 근데 있잖아. 우리나라도 그 엽총, 사냥 엽총은요 구입할 수 있죠. 근데 어디다 놔야 돼? 사냥 갈 때 경찰서에 가서 써요. 나 몇 월 며칠까지 사냥 가요. 이거 쓰면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애지중지 닦고 있다가 총 같은 거, 총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냥 갈 때 얻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 이 격리과장인 내가 사장의 총을 닦고 나서 계획을 짭니다. 25일 날, 25일이라고 치면 25일 날 이놈이 어떻게 써? 격리 직원을 뺏으려고 할 거잖아. 그때 총을 들고 갑니다. 얘는 언제 나타날지 아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이 탱크를 총을 쏴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신문에 대서특필을 합니다. 왜냐면 격리과장이 회사 직원들 월급을 지켜. 이런 식으로 아주 영웅화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뭐냐면 엽총으로 살해합니다. 엽총으로 살해하고요. 그러다 국민 영웅이 됩니다. 국민 영웅화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재산을 지켜줬죠. 그러니까 이 사장도 어떻게 써? 야, 너 상무해. 상무 자리로 훅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상무 자리에 올라가는 건 일종의 여기도 공갈? 어쨌든 얍삽하게 올라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난 상무로 만족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조금만 더 사기치면 되거든요. 근데 사기칠 대상 발견. 누구를 발견하냐면 여기서 성아미라는 애가 있어요. 성아미는 사장의 며느리입니다. 사장의 며느리야. 성아미. 그러면 어떻게 쓸까? 성아미와의 결혼을 할 겁니다. 결혼을. 사장의 며느리야. 근데 사장 아들은 일찍 죽어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서 죽어요. 일찍 죽어서 그러니까 얘는 과부가 되겠죠? 그죠? 과부의 상태야. 그런데 이 성아미를 또 협박을 합니다. 성아미야. 그 다음에 성아미와 박전무가 있어요. 이 회사의 박전무가 간통을 합니다. 둘이 지금 그러니까 사귀는 거지, 그지? 지금이야 간통이 불법은 아니죠, 그죠? 간통죄 없어졌으니까. 근데 간통죄 없어졌다고 해서 간통을 일삼으면 안 된다. 민사소송은 살아있다, 얘들아. 알았죠? 형사소송이 없다는 얘기지 민사소송은 있다, 멍청이들아. 오늘 나는 간통맨 이러고 돌아다니지 마라. 그래서 박전무와 이 간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장의 며느리인데, 근데 이것도 간통이 되지 않죠. 그죠? 사장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요것은요, 협박을 합니다. 누가? 상범이가 이쪽에다 협박을 합니다. 야, 너의 상태를 내가 회사에 낱낱이 알릴 거고, 회사뿐만 아니라 사장한테 알리면 참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박전무와 성아미가 요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상범이 그럼 내가 눈 감는 대가로 당신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요. 자,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쭉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성아미가 알립니다. 성아미가 상범에게 알려요. 뭘 알리겠어? 사실은 어떻게 알아? 이거 나 임신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상범이는 알아요. 내 아들이 아닌 거, 내 자식이 아닌 거 알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냥 내 자식일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죠?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아니야, 내 자식이야. 그냥 살면 돼. 어때? 이러고 사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즉 아주 정직하고 긍정적인 애가 점차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얍삽하고 비열한 인간으로 바뀌고 있죠. 그죠? 요게 바로 이근삼의
국물 있사옵니다. 요거 하나 체크 한번 해주시고. 된소리 가면 어떻게 해요? 어? 된소리. 아, 헤어졌지. 왜? 그럼 네가 사겨 가서. 아니야, 니 싱글이야. 사겨봐. 그래서 사겨. 관심 있으면 사겨. 자, 다 썼어. 지울 거야. 자, 다음 거는 이청준의 눈길이 좀 보이네요. 눈길. 아, 이청준의 눈길은 뭐야? 전종현이 읽고 울었다는 소설이구나. 그죠? 자, 그런데, 이청준의 눈길은 뭐야? 자식이, 그지? 아들이 어떻게 써? 나는 엄마한테 빚진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수성가했으니까 엄마한테 빚진 게 없다 막 생각하잖아.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두가 자식을 위한 일들이죠. 그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 자기가 죽고 나서도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집을 넓혀 놓으려고 하죠? 그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랑, 무한한 사랑이 나타난 게 이청준의 눈길이었다면, 그래? 6월에서 현대소설, 현대산문은 작가가 연계나 주제 연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청준 작품에서 연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청준 작가 연계를 한번 해보자. 이청준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 살아도 있고 평가원이 좀 쏠쏠하게 좀 잘 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청준의 작품 중에 한번 찾아보자고요. 뭐를 먼저 해볼까? 자, 이놈의 이청준 작품은 대부분 액자식 소설이 좀 유독 많아요. 얘도 그래요. 외화와 오늘 한 3-4편 정도 한번 해볼 텐데, 외화와 내화로 구성되어 있고요. 외화는 나는요, 남기자입니다. 나는 뭐 남씨란 얘기야. 남기자야, 기자야. 그 다음에 남기자고, 나는요 문화부 기자고요. 문화부 기자야. 문화부 기자, 문화부 기자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뭐랄까 그냥 왜 살는지 왜 사는지 이거 몰라요. 그냥 나는 가치관이 혼란해. 왜 살아야 되지? 뭐 하지?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가치관이 부재합니다. 없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삶의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그랬더니 편집장이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새끼야, 너 고향 어디야? 너 고향 뭐 전라도 그 뭐야 시읍이라 그랬지? 거기에 막 승천한 광대가 있대. 그거나 조사하고 와. 맨날 자빠져 자기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는 전라도 시읍이 고향이야. 그래서 얘 취재를 가라고 시킵니다. 나 싫은데, 가기 싫은데 빨리 가! 갑니다. 그래서 얘가 취재를 가요. 근데 취재 내용이 뭐냐면 승천한 광대래요. 뭔 개소리야. 승천한 광대가 어디 있냐?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 또 어디서 이런 헛소리를 조사하려고 그러는지 좀 막연합니다. 그래도 뭐야, 윗사람이 시켰으니까 가야 되죠?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취재를 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내화로 가야겠다. 내화로 가볼게. 내화로 가면 이제 그 지역에 봤더니 처음에 누굴 만나냐면 장의사를 만납니다. 장의사를 왜 만나냐면, 가자마자 장의사를 왜 만나냐면, 장의사의 간판이 뭐냐면, 보통 장의사의 간판 뭐 쓸 것 같아요? 장의사 쓸 거잖아. 얘는 특이해요. 장의사가 뭐냐면 승천 장의사야. 그래서 승천한 광대를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승천이라고 써 있는 거야. 이 사람 뭘 알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승천한 광대가 있다는데 아시난가? 물어봤더니 알지. 좀 알긴 한데 난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거기 옛날에 그 서커스단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는데, 거기 그 한 놈이 하나 남았으니까 그놈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걔가 누구냐면 트럼펫 사내입니다. 트럼펫 불던 사내인데 얘가 정보를 나에게 줍니다. 그 정보 내용이야. 트럼펫 사내는요, 나에게 정보를 주고 나서 되게 아파요. 내가 조사를 했더니 막 기침 컬럭컬럭하고 막 이렇게 되게 아파해요. 목소리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모든 걸 얘기하고 그 뒤에 죽어요. 아마 얘는 그게 마지막이었나 봐. 그 얘기를 하고. 얘기 안 했으면 더 살았을 텐데. 자, 누가 나오냐면 허노인이 나옵니다. 허노인.
자, 이 허노이는 어떤 남자냐면 얘는 뭐랄까 예술의 줄타기 하나에 전념하는 애야.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자기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그 서커스 단장이랑 바람이 납니다. 바람이 나요. 근데 그 바람이 났다 안 났다가 아니라 소문에 바람이 났다라는 얘기 있는 거야. 그 줄을 타는데 머릿속에 이게 단장이랑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도대체가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깥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아내의 목을 졸라요. 왜냐면 나는 줄을 타야 되는데 이 잡념이 생기는 거야. 줄을 타는 때는 눈과 귀를 닫아야 한다는 게 얘의 본능입니다. 왜냐면 줄을 타는데 눈을 보고 있으면 외부 사물에 현혹되면 떨어지잖아. 또 귀도 닫아야 돼. 누가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그 귀에 신경 쓰다 보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자꾸 잡념이 들고 이러니까 아내의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합니다. 그럼 이 나쁜 새끼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술에 전념한다에 초점을 좀 더 주세요. 자, 얘는 예술 줄타기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심지어 아내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애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정통 줄타기를 하고요. 발재주를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술이지 흥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잖아. 얘 입장에선 줄타기가. 그래서 얘는 발재주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단장은 야 거기서 좀 이렇게 한번 턴을 멋지게 2번 이런 거 해줘. 그래야 사람들이 박수치고 돈 되잖아. 아니야. 얘는 예술이거든요. 예술 그 자체니까 웃음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야. 안 해요. 싫어요. 그래서 얘는 줄타기에 대한 일종의 가치관이 명확합니다. 가치관이 뚜렷합니다. 즉 뭐냐면 예술에 대한 집념이 대단하죠. 장인 정신의 소유자가 얘입니다. 근데 허노이는 자식이 있겠죠? 그죠? 자식이 누구냐면 허운이라는 애가 자식입니다. 허운이라는 애가 자식인데 허노이는 엄마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지 않아요. 허운에게. 그렇겠죠. 내가 네 엄마 죽였다. 이렇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하지 않고요. 허운에게 이제 줄타기를 시키죠. 그런데 허노이는 허운에게 줄타기를 시키면서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뭘 얘기한다고 했어? 눈과 귀를 닫아라라고 합니다. 닫아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예술을 한다는 건. 그런데 허운이 줄타기를 할 때 뭐가 오냐면 어떤 여자가 꽃다발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이 트럼펫 사내가 웬만하면 쟤랑 좀 잘 연결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 근데 이제 소설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왜 트럼펫 사내가 이 허운과 자꾸 연결시켜 주려고 그래요. 꽃을 주면서 야 저기는 여기 있잖아. 저 사람이 줬어. 한번 가서 만나봐라. 내가 오늘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아니까 한번 만나봐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소설 속에 나오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은 이 트럼펫 사내의 딸이 이 여자애가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유독 좀 연결하려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를 주고 나서 트럼펫 사내가 나중에 죽거든요. 그래봤을 때 뭐가 아닐까? 어떤 소설 속엔 그런 나오진 않습니다. 트럼펫 사내는 허운과 그 여자를 자꾸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꽃다발 주는데 신경 안 씁니다, 허운이. 그냥 팬인가 보죠. 신경 안 쓰고 이제 줄타기를 합니다. 줄타기 전에. 허노인이 허운을 인정한 계기가 있어요. 줄을 타는데요. 일부러 허노인이 뒤에서 야 새끼야 야 내려와 막 소리를 칩니다. 허운은 그냥 막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옳구나. 이놈이 드디어 예술을 할 줄 알구나 라고 느낍니다. 왜? 내가 뒤에서 부르고 막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해서 얘는 못 들어요. 뭐한 상태야? 눈과 귀가 닫힌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허운이 이제 예술가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신난 거야. 그래서 아빠하고 아들하고 막걸리를 마십니다. 막걸리 한잔 마시고 나서 건하게 취했어요. 그래서 허노인이 아들아 아빠랑 같이 한번 줄 한번 타볼까? 라고 해요. 좋죠. 타요. 그래서 아들이 먼저 가고 아빠가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아빠가 술이 좀 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뚝 떨어져 죽어요. 허운은 알까 모를까? 몰라요. 왜냐면 예술에 집념하고 있다니까 눈과 귀를 다치니까 뒤에서 아버지가 떨어져 죽은 걸 몰라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허운은 줄타기를 하는데 처음에 여인이 계속 꽃다발을 줬을 땐 그런가 보다 하는데 트럼펫 사내가 계속 부추깁니다. 사기라고 부추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직접 가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얘가 여인을 만난 후
만난 후 바뀌어요. 뭐 하냐면 발재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좀 다른 모습이죠. 아버지는요, 줄타기 예술 자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술로 인식했기 때문에 발재주나 이런 잔재주를 부리지 않았는데 얘는 발재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이제 여인의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이제 줄타기를 안 합니다. 갑자기 줄타기 하는데 갑자기 얘가 없어요. 다음은 허운의 줄타기, 허운이 없어요. 막 찾아봤더니 이 허운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도 꽃다발 하나 들고 와요. 그래서 꽃다발 여인한테 꽃다발을 딱 줘요. 내가 봤더니 너 맨날 나 보러 왔다? 너 난 사랑하고 있어. 우린 결혼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디 앉아있어? 휠체어에 앉아있습니다. 휠체어에. 그러니까 여인은 되게 두렵고 공포감을 해요. 왜냐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허운이라는 남자가 좋은 게 아니라 허운의 다리가 좋은 거야. 다리가. 얘가 어떻게 써? 다리를 못 쓰다 보니까 어떻게 써? 허운의 튼튼한 다리가 부러웠던 거지.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써? 나도 저런 다리가 있었으면 이런 상태인데 얘는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거야. 왜냐면 그 트럼펫 사내가 자꾸 엮었거든요. 그래서 난 당신을 사랑해야 돼. 넌 나랑 결혼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요. 아주 개멋있게 얘기합니다. 뒷단에는. 근데 여자가 공포감에 막 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 사랑하는 게 거짓말했어? 그래서 어떻게 써? 아빠랑 똑같이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넌 나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막 목을 졸라요. 그러다가 나는 더 이상 줄을 탈 수 없단 말이야. 넌 결혼을 해야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해요. 두 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목 조른 걸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녁에 와요. 그래서 이 서커스가 다 끝났는데 갑자기 허운이 정지시킵니다. 저기 안내하신 분, 줄 한번 탈게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안내하는 사람이 뭐 하는 짓이지? 아니 근데 좋지. 왜냐면 그 관객들 다 빠져나가려는데 한 번 더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관객에서 오늘은 허운 선생이 한번 줄타기를 보여준답니다. 하늘 높이 승천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박수! 합니다. 그러니까 가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와! 박수 친대. 와! 줄광대의 승천을 볼 수 있겠어! 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 허운은 승천하십니다. 죽어요. 하늘로 떨어져 죽어요. 자, 그래서 아빠가 예술로 가득 찬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었다면 허운은 예술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가치관이 혼란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예술을 하는 게 맞을까? 사랑이 맞을까? 아빠처럼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해서 목을 조르는 걸 풀고 다시 예술로 줄타기로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혼란 상태에서 그래 내가 할 일은 예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정립이 되겠죠. 예술. 그러니까 얘도 일종의 자신의 예술에 대한 집념으로 죽었다고 쳐주자. 그럼 얘도 어떻게 했어? 장인 정신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죠? 이 얘기를 듣고 남기자인 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와! 나는 어떤 애였어? 가치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기력증이죠. 왜 사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의 어떤 예술을 위해서 집념을 불태우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이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멋져요. 다시 외화. 그래서 뭐냐면 줄광대 이야기죠. 여기에 남기자가 어떻게 해서 감동을 한다라는 요런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줄광대 광대. 줄광대 광대. 뭘까요? 다시. 줄광대 광대. 뭘까요? 줄이다 새끼야. 줄입니다. 이청준의 줄이었습니다. 진정한 장인정신, 예술에 대한 집념, 요런 거, 가치관의 정립, 가치관의 완성, 이런 걸 얘기했던 게 바로 요 작품이었습니다. 이청준의 줄이었고요. 자, 하나 더 해볼게. 이쪽은 지워도 되지?
맞춰도 되지? 자, 이철준 작품이고 좀 기네. 자, 요번에는 누구냐면 윤지욱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윤지욱. 지금 얘는요 대필 작가입니다. 대필 작가야. 지금 어떤 걸 대필해 주냐면 자서전 같은 거를 대필해 준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자서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돈이 좀 있고요. 자기가 뭔가 좀 구린 게 있으면 그것을 세탁하려고 쓰는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 대필 작가가요, 돈만 받으면 아주 예쁘게 세탁을 합니다. 포장을 아주 예쁘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아주 예쁘게 포장하는 게 얘야. 근데 이 윤지욱은 대필 작가인데, 대필 작가 하면서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서 글을 쓰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써? 세상에서 온통 더러운 놈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포장을 한 거야.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필 작가의 삶에 환멸을 느낍니다. 자신의 삶에 환멸을 느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거야. 환멸을 느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인데, 자, 이제 하나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피문호라는 애가 있어요. 피문호. 코미디언. 뭐 개그맨이 맞냐 코미디언이 맞냐 그런 것까지 따지고 싶지 않고요. 피문호라는 애가 있어요. 자, 피문호는요, 얘는 현실 속의 피문호라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온통 속물적입니다. 돈 되는 일은 다 쫓아서 하는 그런 속물적인 인물입니다. 그럼 현실 속 인물은 속물적인 인물이니까 이거 걔 쓰레기네, 그죠? 쓰레기인데 하지만 얘는 자서전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현실은 그렇지만 자서전 속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아주 어떻게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우상화상이 아니라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서전 속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야. 근데 피문호가 한 번도 한 말이 아닌데 누가 써주냐면 윤지욱이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말은 나의 말이 아니고, 더 이상 나의 말이 아니래. 나의 말은 나의 말이 아니고 나의 웃음은 나의 웃음이 아니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무슨 말이야?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나 희생해서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요. 이런 거야. 이거는 피문호가 한 말이 아니고요. 윤지욱이 만들어준 말입니다. 아예 만들어준 말이야.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자신의 삶의 환멸을 느끼냐면 현실 속에 이렇게 사는 놈인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의 실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렇게 얘기했는데 자서전 속이야. 그래서 윤지욱이 이걸 보면서 자기가 쓴 글인데 말에 실체가 없어요. 없다랍니다. 그죠? 말에 실체가 없다는 건 나의 말은 나의 말이 아니요, 나의 웃음 나의 웃음이 아니다 라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피문호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말에 실체가 없고요. 말의 주인이 없답니다. 말의 주인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윤지욱은 피문호에게 더 이상 대필 작가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지욱이 피문호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 이 편지가 8페이지나 돼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뭐냐면 존경하옵는 피문호 코미디언님께 이렇게 씁니다. 얘도 스스로 자기 말에 실체가 없죠. 지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피문호라는 사람은 존경하지 않거든요. 지 스스로 그렇게 말에 실체가 없는 글을 쭉 씁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들을 내가 대필 작가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쭉 씁니다. 결국 얘기는 뭐냐면 쓰고 싶지 않다. 이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난 쓰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하며요. 피문호는 읽으면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존경하는 어쩌고 하니까. 뒤쪽에선 쓰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결국 그 알맹이를 추려보면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안 쓰겠다 이거야. 넌 그렇게 살지 않지 않았느냐. 못 쓰겠다 이런 얘기였네.
그리고 나서 나는 윤지욱은 찾으러 갑니다. 자신의 말에 또는 말의 실체가 있고 말의 주인이 있는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찾으러 다닙니다. 그랬더니 요즘 말로 하면 뭘까? 요즘 말로 하면 여기 산에 사는 사람 그 뭐지? TV 자연인 찾습니다. 자연인. 그게 누구냐면 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상윤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진정한 말의 실체가 있는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찾아갑니다. 열심히 찾아가요. 이 사람은 진짜 자연인이다 보니까 허물 없어요. 허물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 씀씀이 도량이 넓으십니다. 도량이 넓어요. 그러겠죠. 이 자연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맛있는 거 줄까요? 맛있는 거 해주고요. 뭐 이렇게 막 할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나는 세상 것은 농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먹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재배를 한대. 그래서 내가 재배하는 것만 먹는답니다. 쌀도 내가 재배하고요. 그것만 먹습니다. 딴 거 못 믿겠어. 그 다음에 감자도 내가 재배한 것만, 내가 한 것만. 오씨, 얘기 듣다 보니까 얘는 난방시설도 하지 않는데요. 자연과 맞지 않는 거니까 난방시설도 않는데요. 이 새끼는 지나친 신념주의자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현실을 파괴하고 자연 친화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같이 사는 것이 자연 친화적인 거야. 이거 이외에는 정답이 없어. 나만 정답이야.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처음엔 맞아요. 그래 맞아.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나치면 이게 이제 지나치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또는 시간이 흐르면 지나치거나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뭐로 변질될 수 있어요? 이게 변질될 수 있는 건 뭐로 변질될까? 얘가 아주 아무것도 아니야. 맹목적인 이유 이런 거 없어. 맹목적인 고집 그냥 아집 고집과 아집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뭐 하는 거야? 얘도 말의 실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아니다. 최상윤 선생도 결국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진정한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간상이 아니야. 피문호는 일단 그런 인간상이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집으로 딱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피문호가 깡패들 여러 명을 데리고 윤지욱의 집에 딱 도착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지욱이 압박감을 느끼겠죠. 무슨 일로? 하더니 피문호가 야, 이 새끼야.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대피를 안 하고 하네 뭐네. 너 같은 놈은 막 돈 주면 다 하는 거잖아. 구멍난 시계나 뭐 사세요. 이거나 자서전이나 쓰십시다. 뭐가 달라? 너도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 나한테 자서전 쓰라고 돈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갑자기 잘난 척을 해? 이런 자서전들 쓰십시다. 자서전들 쓰십시다. 그래서 일종의 비아냥을 거립니다. 어떻게 하지? 물결 노래 자서전들 쓰십시다. 일종의 비아냥을 하고요. 이 비아냥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떻게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아온 놈이구나. 자신에게 역겨움을 느낀다라는 전체 소설이었습니다. 제목은요? 뭐라고요? 자서전을 쓰십시다. 아이고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EBS에서 2번 이상 나왔던 것들만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청준의 작품이 얼마나 많겠니? 그죠? 네, 2번 이상 나왔던 것들만 좀 추려서 한번. 으차.
자, 여기까지 지우고. 자, 요번에는 뭘 해볼까? 아, 이거 누가 졌어, 여기? 자, 이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장면을 좀 끊어볼게요. 장면 몇 개를 좀 끊어서 해볼게요. 나는요, 편집장입니다. 편집장이야. 그런데 나의 출판사는 그렇게 아주 튼튼한 게 아니야. 아주 흐름흐름합니다. 베스트셀러 하나 없고요. 허름허름. 언제 망할지 모르는 허름허름. 이런 상태야. 근데 그날 밤에 누가 오냐면 어떤 사람이 막 문을 두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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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래서 뭐야, 이 밤에 뭐지? 근데 남자야. 여자도 아니고 도와줄 수가 없네? 남자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열까 말까 하다 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밖에서 잡아라! 소리가 납니다. 아, 쫓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내일 자초지종 한번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는 누구냐면, 그때까지 내가 누군지 몰라요. 박준이라는 애인데요. 얘가 밤에 와서 도와주세요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해. 그래서 내가 내 방에서 재웁니다. 내 방에서 재워요. 근데 내 방에서 재우는데 이게 방문 이렇게 닫히고 난 밖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 불빛이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아, 자는데 방해가 되네. 아, 이 스타일 이상한 새끼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형광등을 또 켰다가 이렇게 전구, 후레쉬 같은 거 있죠. 후레쉬를 켰다가, 형광등 켰다가, 형광등 껐다가, 후레쉬 켰다가, 형광등 켰다가, 이 새끼, 지금 이거 나이트장도 아니고 불을 깜빡 하는 거야. 아,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자, 전집불을 켰다가, 후레쉬. 그랬다가, 형광등을 켰다가, 다시 껐다가, 전집불을 켰다가, 무한반복입니다. 도대체가 잘 수가 없네. 깜빡깜빡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내가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초지종을 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에이씨, 없네. 도망갔어. 아침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어젯밤에 이 일을 도와줬는데 갑자기 누가 잡으러 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쫓길 수 있는 사람은 경찰 아니면 저 위에 병원이 있는데 저 병원이 정신병원이야? 뭐라? 정신병 환자 아닐까? 그래서 가봅니다. 가봤더니 김 박사가 알려줍니다. 아, 걔 박준일이라는 사람인데, 박준일입니다. 박준일이라는 사람인데, 뭔가 이게 진술 공포증을 가졌다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뭔가 얘기하려는데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박준일? 많이 들어본 거야. 박준일? 많이 들어봐요. 그래서 출판사에 같이 일하는 안형을 찾아갑니다. 안형을 찾아가요. 야, 내가 어제 박준일이라는 사람이 내 집에 와서 이런 거 있었는데 알아? 박준일이 아니라 박준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누군데? 있잖아. 그 일전에 우리 회사에 소설 좀 쓰고 했던 사람. 걔구나! 라고 그래요.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안형한테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형이 무슨 정보를 주냐면, 근데 걔 글이 난 좀 이상해. 좀 이상해. 왜? 아니, 그때 좀 원고를 하나 갖고 왔는데 내가 아직도 이거 신문에 싣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 안 실을까? 라고 해서 한번 줘봐! 라고 합니다. 소설의 제목이 뭐냐면 괴상한 버릇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거는 색깔을 좀 달리하자. 소설이 총 3편 나옵니다. 누구냐면 박준의 소설이 3편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액자식 소설 구성이겠죠. 전체적인 바깥 얘기에서 그 다음 그 소설을 설명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액자식 소설이 되는 거야. 자, 뭐냐면 괴상한 버릇이라는 소설이 있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그 박준이 괴상한 버릇이라는 이 소설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도대체가 난 이거 실을 수가 없더라고 라고 합니다. 소설의 내용이 이제 액자식 안에입니다. 안 소설이야. 그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뭐냐면
엄마가 잔소리합니다. 공부해 이 새끼야 공부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는 척합니다. 자는 척해. 그럼 엄마가 이렇게 보다가 피곤하나?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불리할 때는 꼭 자는 척해요. 일부러 죽은 척해요. 가사 일부러 죽은 척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더니 뭐야? 아내가 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자나? 하고 가버려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어떻게 해서 뭐가 나한테 불리한 일이 있으면 자는 척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는 척하다가 죽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안영이 자꾸 가짜로 죽는 척하니까 그러다가 죽었대.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영은 뭐라고 하냐면 그 소설이 왠지 나는 뭐 속임수고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죽어야 되지? 이유가 없는 거야. 이게 그냥 속임수고 이거 뭐 주인공이 그냥 속임수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걸 굳이 써야 돼? 그 다음에 죽는 이유가 명확해야 글을 쓸 거 아니냐? 갑자기 뭐야 생존을 포기해? 이거 뭐 이상해 그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생존 포기. 이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써? 이게 이유가 되지 않는 거잖아. 독자들에게 마땅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유로 뭐냐면 글을 싣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보니까 그 웃긴 버릇이네. 그 진짜 제목처럼 괴상한 버릇이네. 그 주인공은 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구만. 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 쓸만한데 왜 그래? 야,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지. 갑자기 뭐 남들 속이는 것 같고. 이 죽는 이유가 마땅치 않지 않냐? 자는 연습하다가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래서 티격태격 합니다. 그래,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야, 이런 소설 또 있대. 저쪽에서 알 출판사 있잖아. 거기도 나랑 똑같이 퇴짜 받은 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어떻게 써요? 알 편집장으로 가야겠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볼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알사로 갑니다. 그럼 내가 이제 찾아봐야 할 거 아니야? 나는 박준일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도망다니는지 그걸 파헤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갑니다. 알사로 갔더니 당연히 어떻게 해서 알사 출판사에서 수소문 끝에 알아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이 있어요. 두 번째 책이 뭐냐면 벌거벗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라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벌거벗은 사장님? 이건 또 뭘까? 자, 이거는 사장님이 뭐를 좋아하냐면 별장이 있어요. 별장이 있는데 운전수가 있겠지? 그래서 사장이니까 지가 직접 운전하지 않잖아. 별장이 있는데 얘의 취미가 뭐냐면 모든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여자 뭐 다 모아놓고 나서 올 전라로 노는 걸 좋아합니다. 아주 빨리 먹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이거 와서 뭐 손님들 많이 왔나 하고 이렇게 와서 창문 같은 데 이렇게 봤더니 우와! 다 벗고 돌아다녀요. 남자든 여자든 다 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충격에 빠지니까 사장이 딱 나오더니 너 이거 뭐이다 말하면 너는 해고야 이 새끼야. 해고야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써요? 얘가 어떻게 써? 딴 데다 어떻게 써? 얘기를 주섬주섬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써? 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운전수가 옵니다. 새로운 운전수가 이렇게 이제 인수인계를 하잖아. 사장님 본 거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운전수가 그럼 운전만 하면 되지 뭐 그런 얘기 왜 합니까? 난 알아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고 이제 어떻게 써? 사장을 태우고 다시 별장으로 갑니다. 별장으로 가서 어떻게 써요? 별장으로 가서 이런 허름한 허름한 집이 있는 거야. 거기에 들어가요. 운전수는 거기 있어서 대기하는 거래. 갔더니 운전수가 몇 명이 더 있어요. 몇 명이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실어 날른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지네들끼리 얘기하면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막 이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저번에 뭐 철수라는 애 있잖아. 얘기했다가 잘렸어. 저번에 누구 있잖아. 잘렸어. 집안이 엄청 힘들었어. 이게 자르는 거 여기만 자르는 게 아니야. 다른 데 취직도 못하게 하더라고. 난리합니다. 그러니까 본 건 있는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운전수 새롭게 온 운전수도 어떻게 했어요? 봅니다. 희한한 파티를 봐요. 온통 다 벗고 돌아다니고 남자든 여자든 다 벗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운전수가 어떻게 했어요? 사장님에게 그죠? 은밀한 기행, 그죠? 뭐라 해야 돼 이거? 은밀한 기행을 목격합니다.
아니 뭐 저런 원신이 같은 새끼 다 먹고 돌아다니지? 막 얘기합니다. 근데 말하면 잘리죠. 말하면 집안 다 잘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써? 말하고자 하는데 진술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말하고 있어. 이렇게 재밌는 거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잘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욕구는 있는데 말하면 안 돼. 진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아이고 신경과민에 걸립니다. 정신병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운전수가 신경과민에 걸리니까 어떻게 써? 운전할 때 제대로 못하겠죠? 끼 갔다 섰다 하니까 어떻게 써? 다시 해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다시 만나러 가냐면 네 번째 김 박사를 다시 만나러 갑니다. 내가 이제 김 박사를 만나러 가요. 박준이라는 애가 누구냐면 정보를 줍니다. 박준이라는 얘는 소설가다. 아유, 여기 하자. 박준에 대한 정보. 박준의 정보를 줍니다. 우리 신문사에도 몇 번 독자 투고를 했던 소설가고, 내가 두 편의 소설을 읽어봤더니 왠지 뭔가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한두 번 더 파헤쳐 볼 테니까 잠깐 치료를 멈추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김 박사는 자신만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치료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얘는 일종의 노이로제 걸린 거다. 공포증이니까 뭐 작은 거 갖고도 크게 부풀리고 하는 이런 노이로제에 걸린 애다.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치료 방법이 어떤 거냐면 자기 진술로 치료를 해야 한대요. 이런 애들 특히는 자기 진술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수면 치료. 예를 들어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는 엄마 아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 말을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 좀 기다려보세요. 라고 했는데, 말을 도대체 들어야 말이지. 안 듣네. 자,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저 박준의 여동생을 만납니다. 오빠 집 나간 지 오래됐는데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빠가 이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빠 소설이 하나 있긴 한데 자기 죽으면 이거 출판소에 갖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보여줍니다. 이게 또 뭐야? 자, 박준의 여동생이 이제 소설을 한 편 더 줍니다. 자, 요번에는 아까는 큰 따옴표를 썼어요. 소설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목이 없어요. 그냥 마지막 소설입니다. 제목이 없더라고요. 자, 제목이 없는 요를 주네. 자, 내용은 환상입니다. 자기가 꿈꿨던 환상이야. 현실에 있는 게 아니야. 환상 속에서 꿈을 꾸다가 환상 속에서 쥐라는 애가 나와. 쥐. 환상이야. 지금 다 환상이야. 신문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쥐가 포로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아는 거 다 얘기해, 새끼야. 모두 얘기해. 모두 말해. 네가 지금까지 겪었던 거 다 얘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 아침에 밥 얼마 먹고 뭐 다 써 해요. 그래서 쥐가 자신의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이 뭐였냐면 어렸을 때 한국 전쟁 당시에 엄마랑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낮에는 국군이 들어오고 밤에는 인민군이 들어오고 계속 치열한 공방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랑 나랑 있는데 밖에서 밤에는 인민군이 오잖아. 그래서 인민군이 이렇게 딱 와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인민군들이 어떻게 써요? 후레쉬 딱 들고 나서 딱 비춥니다. 야, 먹을 거 있어? 내놔.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엄마는 뭐냐면 인민군 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써요? 뭐 먹을 걸 줘요. 다음날 낮에 또 누구야? 국군이 와서 어제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국군 만세 없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국군이 이걸 어떻게 잡을까라고 생각하다 밤에 인민군 복장으로 위장을 합니다. 위장을 해서 마을 사람들 갑니다. 후라시 딱 붙이고 내일 배가 고프니까 뭐 달라고 이제 북한 말로 합니다. 그랬더니 인민군 만세! 총으로 쏴버립니다. 이 새끼 이거 인민군 또 협조자 아냐?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게 엄마 귀에 들어옵니다. 마을 사람 누구는 밤에 왔는데 인민군 만세 했더니 죽었어. 얘기합니다. 또 다음날 또 왔더니 이제 이번에는 국군 만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엔 누구냐면 인민군이 비친 겁니다. 오, 이거 뭐야? 이거 국군이야? 확 쏴버립니다. 또 죽어요. 인민군 만세라고 해도 죽고 국군 만세라고 해도 죽고 난리난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밤에 이 후레쉬를 비치면 내 눈에 정통으로 비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여 안 보여? 후레쉬를 비치면 저쪽 반대편이 안 보이잖아. 즉 낮에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낮에 보면 복색을 보면 인민군 복장인지 국군 복장인지 돼지가 알죠. 대화해보면 말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밤에 전지불을 딱 대면 선택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할지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진실을 말해도 죽고 거짓을 말해도 죽는 이런 상태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 전지불 얘기해요. 다시 그거 말고 내가 아는 또 전지불 얘기를 또 합니다. 다시 네가 아는 거 다 얘기하란 말이야. 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문관이 쥐가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난 진실이에요. 이거 내가 아는 거 다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신문가가 뭐냐면 너는 새끼야 유죄야. 벌을 받을 거야. 벌을 받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죄가 없고 전 진실을 말했는데 도대체 저는 죄가 뭐야? 벌이 뭔데요? 라고 합니다. 지금 너는 어떻게 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래요. 너는 나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하는 벌을 받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진술해야 하는 벌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면 진술은 정해져 있는 거죠. 누구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신문관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걔를 만족할 수 있는 말을 해야만 끝나는 거야. 이것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죠. 그럼 결국 뭐야? 상대를 예측할 수 없죠. 상대를 예측할 수 없는 공포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할 듯 말 듯 그러니까 두 번째 소설에서는 자기가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해서 화병으로 죽었고, 얘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아는 걸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한 것도 넣어서 어떻게 해서 또 죽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죽네? 이거 알 듯 말 듯 해요. 다음 6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박준의 집에서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그래서 내가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휴지를 쓰지만 1970년대거든요. 1970년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신문지를 잘라요. 신문지를 이렇게 사각으로 잘라서 여기 있으면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잘라. 그래서 신문지 잘라. 그래서 이렇게 소복히 싸놔요. 그게 용도가 뭐냐면 똥 싸고 나서 그걸로 닦는 거야. 옛날에 신문지를 막 구겨서 이렇게 닦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일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신문지를 그래서 구겨서 닦으려 했는데 요게 뭐냐면 박준의 옛날에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싹 나온 거야. 오호. 자, 여기에서 인터뷰 기사가 싹 나와 있더라고요. 오호, 그래. 자, 인터뷰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전지불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어요. 전지불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어요. 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시절의 그런 공포감이 지금도 느껴져요. 소설을 쓸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소설을 쓸 때도 공포감이 느껴진답니다. 그죠? 왠지 뭐냐면 일방적으로 진술하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진술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즉 전지불에 대한 공포는 뭐냐면 전지불을 딱 댔더니 어떻게 써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진실을 다해서 소설을 썼는데 소설을 읽는 사람의 원하는 바가 아니면 온통 욕을 먹는 겁니다. 그죠?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서 댓글 쓰죠. 야, 이 개쓰레기야. 이게 글이냐, 새끼야. 버려라. 휴지도 쓰기 아깝다만 할 거 아니잖아. 70년대에도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여러분이 이제 소설, 독자층이야. 내가 여러분이 누가 읽을지 알면 그 사람에 맞춰서 글을 써주면 되는데 도대체가 누가 읽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전직불의 공포를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 걸 그대로 느껴요. 아하! 알았다! 이제 얘의 병을 알았습니다. 얘의 병은 뭐겠어요?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아는 내용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말만 해야 되죠. 70년대를 고려한다면 어떻게 해서 언론에 대한 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 정부에서 원하는 대답이 있는 거야. 그거 말할 때까지 그걸 얘기를 해야 돼. 또는 얘기하지 못하게. 두 번째, 벌거벗은 사장님 같은 거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야? 그냥 뭐 얘기하기 어려우면 자는 척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소설이죠. 얘의 상태가 드러났네.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챕니다. 6, 7. 7. 김 박사는요. 김 박사는 아까 자기 진술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한테 알려줍니다. 김 박사가. 얘가 전직불에서 이게 발작을 일으키던데? 라는 걸 알려줘. 야,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라고 해서 나한테 알려줘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합니다. 왜냐면 얘가, 김 박사가 우연하게 전직불을 딱 댔는데 얘가 막 발작을 하고 난리 나는 거야. 야, 이게 얘 말을 끌어낼 수 있는 단서가 될 것 같아.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까지 쫓아보니까 어떻게 했어? 그건 안 돼! 계획에 대한 무기중 중에 있는 그런 아픔을 다시 끌어오는 거죠. 안 돼! 라고 했는데 결국 김 박사가 고집을 피고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박쥐는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은 뭘까요? 뭐라고요? 이게 일종의 무형의 벽입니다. 무형의 벽이었어요. 유형의 벽이었다면 부셔버리면 되죠. 눈에 보이니까 때려 부시면 되는 거잖아. 얘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귀신. 아니에요. 귀신 아니에요. 힌트 여기 있잖아. 무형의 벽. 무형의 벽입니다. 즉, 이 무형의 벽은 진실된 말을 제한해버립니다. 제한 또는 억압하게 됩니다. 당시에 어떤 진실된 말을 억압하는 언론 탄압에 대한 얘기를 했군요. 이 글의 제목은? 소문의 벽입니다. 소문의 벽이었습니다. 어우, 이게 이놈아.